네, 안녕하세요. 채널 최고 수익률의 투자자 J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조지표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 주식 차트를 볼 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주식 보조지표입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종가 기준 주가를 5로 나누면 최근 5일 동안의 산술평균 주가가 구해지죠. 이를 매일 연속해서 반복하여 선을 그으면 5일 이동평균선, 즉 5일선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최근 20일 동안의 산술평균 주가들을 선으로 이으면 21선, 최근 60일 동안의 산술평균 주가들의 선을 이으면 61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동평균선 자체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5일선은 최근 5일간, 120일선은 최근 120일간 산술평균 주가를 나타낼 뿐이지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대신 우리는 서로 다른 이평선들이 교차하는 시점 및 순서를 두고 앞으로의 주식시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이동평균선 차트 분석 방법이 바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죠.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밑에서부터 위로 상향 돌파하는 시점을 골든크로스, 반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위에서 밑으로 하향 돌파하는 시점을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이때 보통 21선을 단기 이동평균선, 61선을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골든크로스는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데드크로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골든크로스 종목, 즉 21선이 61선을 돌파하는 종목들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일이 모든 차트를 보면서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HTS에서 여기 보이시면 HTS 찾기에서 조건 검색, 여기 조건 검색에 들어가시면 여기 기술적 분석이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고 주가 이동평균 누르시고 주가 이동평균 돌파, 주가 이동평균 돌파 여기 종가로 해주시고 주기는 1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평선, 여기 단기 이평선이에요. 단기 이평선 21선, 여기 종가, 여기 장기 이평선입니다. 여기는 61선, 골든크로스죠. 여기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골든크로스로 할게요. 골든크로스로 하고 여기 추가해주시고 여기 검색만 누르시면 이렇게 21선이 6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점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못지않게 흔히 듣게 되는 주식 용어들로는 정배열, 역배열, 저항선, 지지선이 있죠. 정배열은 5일선이 가장 위에, 그 다음에 21선, 그 다음에 61선, 가장 밑에 121선, 이렇게 말 그대로 정배열로 되어 있는 차트 상태를 말하고요. 역배열은 그 반대겠죠. 정배열인 상황에서 주식이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기를 반복한다면 이 121선을 우리는 지지선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이 역배열일 때 주가가 121선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기를 반복한다면 이 121선을 우리는 저항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61선이 121선을 뚫고 강한 상승을 보일 경우 121선은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 바뀌고요. 반대로 61선이 121선을 하향 돌파한 다음에는 121선이 지지선에서 저항선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알아본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정배열, 역배열, 지지선, 저항선, 이것들만 이해해도 이미 이동평균선에 대해 상당 부분 마스터하셨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요, 이동평균선을 구하는 방식을 달리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동평균선은 단순히 산술평균을 이용하였는데요. 21선을 예로 들면 최근 20거래일 종가들을 단순히 20으로 나누고 이를 매일 반복하여서 이은 선을 21선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계산은 실제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케이스가 매우 드물죠. 특히나 121선과 같은 장기 이평선을 계산할 때는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데요. 3달 전 가격 움직임보다는 최근 가격 움직임에 더 무게를 두는 것도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가 되겠죠. 위에 보시는 것처럼 또 다른 방식의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바로 지수 이동평균, 영어 약자는 EMA인데요. 지수 함수 모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최근 가격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즉 최근 들어 중요한 이슈들 혹은 회사의 큰 경영 및 사업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산수 이동평균선을 사용하기보다는 지수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도를 높여주겠죠. 이외에도 어느 시점에 더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가중이동평균, 기하이동평균, 조화이동평균, 삼각이동평균 등이 있는데요. 우선 앞서 설명드린 단순 이동평균과 지수 이동평균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위 두 개가 가장 많이 실제 보조지표로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참고로 지수 이동평균에서 이 계산하는 방법은 대충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이 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굳이 저 공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다 계산을 해주니까요. 이동평균선 분석 방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MACD, 아마 주식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이라면 MACD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MACD는 Moving Average Convergence and Divergence인데요. 한글로 번역하면 이동평균 수렴, 확산입니다. 수렴은 한 점을 향해 모이는 것을 말하고 확산은 반대로 무한대로 벌어지는 경우를 말하죠. 대표적인 추세 추종형 지표인 MACD 산출 방법은 단기지수 이동평균에서 장기지수 이동평균을 뺀 값으로 N일의 MACD 지수 이동평균을 시그널이라고 부릅니다. MACD는 단기지수 이동평균에서 장기지수 이동평균을 빼면 되는데요. 즉 쉽게 설명하자면 MACD가 시그널을 아래에서 위로 상향 돌파 시 매수하면 됩니다. 2017년 3월부터 삼성전자 주식으로 MACD 지표를 활용한 매수 타이밍 및 매도 타이밍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2017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삼성전자 주식의 MACD 지표를 활용한 매수 타이밍은 총 6번이 있었는데요. 단기적, 즉 한 달 이내로 모두 매수 시점 대비 높은 가격을 잠시 혹은 중장기적으로 형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격 조정을 받아서 250만원대로 하락한 삼성전자의 주식은 MACD가 시그널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 있었죠. MACD는 매수 타이밍 뿐만 아니라 추세를 예측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와 추세와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 이를 매매 타이밍으로 잡는 것인데요. 동일한 삼성전자의 2017년 차트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2017년 9월 삼성전자의 MACD 오실레이터 추세가 강한 하락 전환을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식 가격은 강한 상승 추세를 보였죠. 그 후 11월 말부터 삼성전자의 중단기 추세가 하락 전환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MACD 지표 활용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2016년 6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때 주가가 140만원대에 거래됐죠. 하지만 2016년 12월 최고 한 주당 183만원을 기록하는 등 이론과는 다소 다른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어떠한 지표든 절대적으로 옳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요. 참고 용도로만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다룬 이동평균선에 관한 내용들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주식시장에서 실제 주식을 투자할 때 있어서 사용되는 이동평균에 관한 지식은 웬만큼 다 다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채널 최고 수익률과 함께 항상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